10년 만에 최대 하락이다. 이런. 저희가 또 커뮤니티에 그걸 올려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10년 만에 최대 하락 요거에 투표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저야 뭐 이제 뭐 맨날 보니까 많이 빠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년 만에 최대 하락이야? 그리고 찾아봤는데, 아니야. 역대 최대 하락이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려야겠다. 먼저, 그 기사를 좀 보면, 기사가, 요런 기사가 있어요. 매경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강남도 서초도 난리 났다. 아파트값 10년 만에 최대폭 하락. 이게 8월 말에, 그러니까 한 달쯤 전에 나온 기사예요. 그리고 최근에 뉴시스에서 하락 끝은 도대체 어디냐. 전국 집값 마이너스 0.2%, 역대 최대 낙폭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한 달 전, 한 달 반 전이고, 요거는 2주 전이죠? 네. 2주 전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점점 더 많이 떨어지나?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이 무섭게 떨어지고 있다는 아파트값, 저희가 팩트체크를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오늘 방송 보시면은, 지금 이게 진짜 빠지고 있는 게 맞나? 왜냐면, 댓글 같은 데 보면 어떤 분은 아닌데, 안 빠지고 있는데, 막 이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닌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낱말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고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어떤 영역에 좀 포커스를 해서 보셔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따가 이제 쭉 전개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 채널 고정. 네. 좋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디 기사 내용 한번 보자. 네, 기사 내용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 기사, 아까 매경 기사죠? 강남도 서초 난리 났다. 아파트값 10년 만에 최대폭 하락. 그 기사 내용 중에 기사 내용 중 팩트만 들어있는 거를 제가 따로 가져왔어요. 근데 이거 보면 너무 이제 여러분 막 빽빽하고 또 머리 살살 아프기 시작하시죠?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간다. 네, 제가 나가지 마. 제가 여기 빨간 줄을 좀 그으면서 중요한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 여기서의 이번 주는 8월 22일 기준이니까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그 7일간 그 아파트 매매가 집계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전주보다 0.14% 하락했다. 0.14죠. 숫자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하락폭만 놓고 보면 2012년 8월 6일 이후에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전국 기준입니다. 수도권과 서울 역시 하락폭이 확대됐다. 지금 점점 더 떨어지고 있죠. 수도권은 0.12% 떨어졌다 0.18%, 서울은 0.09에서 0.11% 이렇게 떨어졌고요. 8.16 대책에서 소외된 일기 신도시 지역 하락.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제가 일기 신도시 다뤘잖아요. 그때 8.16 대책에서 일기 신도시 소외됐다는 게 그런 내용이었어요. 마스터 플랜 24년부터 4년까지 세울게요. 그러니까 뭐야? 대통령 되면 정권 잡으면 당장 해줄 것처럼 하더니 왜 안 해줘 하면서 사람들이 급하게 실망을 하고 또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한 달 전 기사이기 때문에. 전세 시장, 전세 얘기도 있습니다. 전세 얘기,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이따 뒤에서 제가 전세 얘기를 할 겁니다. 전세 시장에서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이 마이너스 1%, 0.1%에서 마이너스 0.18%로 2012년 5월 7일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 하락을 보였다. 제일 전세 많이 빠진 거예요. 10년 만에. 자, 정리하면 매매가도 10년 만에 제일 많이 빠져. 전세가도 10년 만에 제일 많이 빠졌어요. 언제? 한 달 전에. 8월 말 기준입니다. 그럼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으로부터는 2주 전은 어떻느냐 상황이. 그게 요 기사죠. 요 기사. 9월 넷째 주, 자, 2주 전이죠. 0.2% 떨어졌다. 아까 이 전에는 어땠죠? 0.14. 보면 다시 보면 0.2%죠. 그리고 요거는 2012년 5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나타낸 지난주 기록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수도권, 서울, 5대 광역시 모두 다 더 떨어지고 있어. 내림폭이 더 커졌죠. 네네. 통계상. 서울 전세 시장도 이것도 아까 0.1에서 0.12, 14, 16, 18 점점 늘어나고 네네. 있다.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그럼 정리하면은 매매, 전세 둘 다 점점 더 떨어져 오고 있다. 요겁니다. 자, 이 기사의 원소스는 한국 부동산 통계를 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자. 이참에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부동산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통계를 가장 공신력 있는 통계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이제 이전까지 가끔 설명해 드렸던 KB 통계가 있고, 요거는 한국 부동산원 통계가 있거든요. 한국 부동산원 통계는 이제 그 정부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KB는 이제 사기업인 KB 금융지주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기사의 그 근거가 한국 부동산원 통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가지고 한 번도 또 안 다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 공개 자료실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가. 요게 있고, 그리고 요 통계 자료 받기, 여기로 가시면 여기 이렇게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라고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걸 다운받으면 이제 원소스가 나오는데 그게 엑셀 파일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엑셀 파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처음에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요 왼쪽 요렇게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지역이 나오고요. 가로로 이렇게 일자가 이렇게 쭉 늘어납니다. 2012년 5월부터 집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횡렬을 바꾸고요. 요거를 제가 그 전국하고 서울로 나눠서 별도로 좀 가공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요 레이어 뭐 복잡하시겠지만 하나씩 따라오세요. 전국이 먼저 이쪽에 있고 이 오른쪽에 서울이 있습니다. 요 전국의 매매, 그리고 여긴 전세, 그리고 요건 지수예요. 지수.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97.60이 4월 19일 날 지수잖아요. 네. 그 전주에 4월 12일 날 97.37이었죠? 네. 그럼 이게 0.23% 오른 늘어났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 증감을 보시면 제가 올라간 거는 빨간색으로 해놨고요. 내려온 거는 파란색으로 해놨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다 뭐다? 집값이 떨어진 거다. 이 빨간색은 뭐다? 집값이 올랐다. 오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형광색으로 이렇게 칠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형광색 칠해져 있죠? 네. 다 어때요? 숫자가 0.2를 이상으로. 넘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주간 지표를 보실 때 0.2를 넘어서서 올라가면 급등, 0.2를 넘어서서 떨어지면 급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2010년 12월 달에는 뭐가 있었죠? 매주 급등이 있었던 거. 계속 올라갔던 거 이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기별로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통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세도 마찬가지로 이제 했고요. 전국은 그냥 제가 참고차 넣어놨고요. 서울 위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 서울이 가장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보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 아까 신문기사 봤던 거에서 돌아와서 신문기사에서 아까 9월 말에 네. 0.2%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0.21. 요거는 숫자 뭐 반올림 절사하는 것에 따라 차이가 다른 건데 일단 신문기사랑 내용이 똑같죠? 0.21 때 뭐라고 했죠? 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뭐다? 전국 아파트 시장이 급락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통계상 나오죠. 네. 그리고 전세도. 그럼 아까 그 신문기사에서 또 서울이 0.18로 확대됐다 그랬거든요. 네. 0.19인데 요거는 반올림해서 그래요. 이 절사 차이 때문에. 그런데 신문기사가 맞다 틀리다? 맞다. 신문기사 맞은 거예요. 그리고 전세 보세요. 서울 전세도 급락.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둘 다 지금 2022년 9월달, 8월달 이후로 0.1을 넘어요, 지금. 그러네요. 자, 0.1 넘는 게 올 여름부터 하락폭이. 이것도 0.1 넘는 게 올 여름부터. 여기도 올 여름부터. 그리고 전세는 최근 들어와서 9월부터. 네네, 9월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건 뭐다? 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보너스로 하나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딱 10년 전부터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10년 전부터 만들었는데 그 전국에서 제일 많이 빠졌던 게 이때도 전국 하락장인데 이때는 뭐 0.1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완만한 하락세였어요. 그리고 쭉 오다 보면 급으로 상승이 먼저 나와요. 그게 언제냐? 2020년 이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최근에 1, 2년 사이에 부동산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전국 단위로 2020년부터 이게 다급이야, 이게 누적이면 이게 얼마냐고, 이게.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다시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 서울을 좀 정리하면 서울은 좀 다릅니다. 서울은 2012년 5월 달에 0.25% 빠진 적이 있어요. 2012년 6월에 0.21, 2012년 6월 11일 날 0.28. 그러니까 이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와, 심했네요, 더. 지금보다 심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 보면 여러분들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2008년부터 14년 정도까지가 하락기였잖아요. 네. 이게 하락기의 정점을 지나고 있을 때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지. 서울이 이때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럼 또 여기서 하나 더. 전국이 서울보다 하락폭이 적어요. 근데 전국에 집계되는 것 중에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당연히 크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데는 어떻게 됐다? 올랐다는 겁니다. 서울과 지방을 합쳐서 요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평균을 내는 거니까. 네, 제가 이거를 다 여기다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음. 전국이랑 서울만 보여드리는데 네. 그런 시기가 있었다. 즉 2010년 초반에는 지방은 많이 올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0.21을 넘어서서 떨어졌던 거는 서울은 10년 전 빼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락한 거는. 오. 이 노란색 하락이 노란 딱지가 붙은 게 파란색 글씨에 노란 딱지가 붙은 게 2012년 말고 지금 10년 만에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심상치 않은 건 많다는 그래서 얘기예요. 기사에서 10년 만에 최고로 낙폭이 커졌다. 생겼다. 안게 그 말이 팩트는 맞네요. 그쵸.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기자님들이 막 어그로 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사실이에요. 그러네. 정리를 좀 하면은 부동산은 통계 집계 이래 매매 최대 하락폭 맞아요. 서울은 2012년 중반 이후 두 번째로 하락폭이 크다. 부동산은 통계 집계 이래 전국의 매매가 아니라 전세 최대폭 하락도 맞아요. 그리고 서울은 전세가 제일 많이 빠졌던 게 2019년 초거든요. 2019년 초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2019년 서울 전세 하락은 제가 온몸으로 맞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납니다. 굉장히 전세 많이 빠졌고,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또다시 이제 찾아온 거죠. 자, 그러면 통계는 맞는 것 같고, 실제로는 어떨까?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방송 도입할 때 그 말씀을 드렸었죠? 신문기사가 나왔을 때 이게 진짜가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통계를 보는 건데, 사실 통계도 우리 같은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한 바퀴 뒤에 있어요. 한 바퀴 뒤에 0.2% 막, 왜 급등이야? 막 이런, 몸에 와닿지 않잖아, 피부에. 맞아. 실감이 안 나요. 그치. 그러면 이거는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매물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물로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신문 기사에, 좀 자세히 보면은 서대문의 무슨 동, 노원구의 무슨 동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셨거든요. 거기에 있는 아파트들 중 하나입니다. 서울에서도 또 구체적으로 무슨 구 얘기를 하셨어요. 신문 기사에. 그 기사에 있는 구에, 그 동에 있는 모 아파트 중에 9월 달에 실거래가 일어난 아파트 단지를 제가 찾아서 직접 본 겁니다. 자, 요 그래프를 먼저 봐요. 그럼 어때요? 지금 이때가 비쌌을 때였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훅 떨어졌어요. 훅 떨어졌죠? 네. 떨어진 것 같죠? 진짜? 그럼 이게 진짠가를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봐야 된다는 맞아, 거예요. 맞아. 이걸 그냥 대충 퉁치고 그냥 내피셜 돌리면 안 되니까. 요즘 또 가족 간 거래나 이런 것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걸 봐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딱 봤더니 네. 2022년 이 단지가 2022년 9월 달에 17일과 21일 날 계약이 됐고요. 12억 500, 12억 2200에 몇 동 몇 층이 계약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둘 다 저층이 아니라 로얄층입니다. 로얄층 가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건 고점이 어디였냐? 14억이 넘었어요. 그러네요. 그럼 이게 지금 두 건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굳어지는 양상이거든요. 그럼 지금 2억이 넘게 떨어진 거예요, 실거래로는. 자, 그런데 이 거래가 어떤 특정 이유로 요것만 탁 됐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하나 더 보셔야 돼요. 하나를 더. 뭘 보냐? 네이버 부동산을 봐야 돼요. 현재 나온 매물. 그렇죠. 지금 현재 호가를 봐야 돼요. 그럼 보세요. 이게 제가 이 단지 네이버를 딱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똑같은 전용 84거든요. 근데 이거 높은 가격 순으로 정렬하면 전세가 바로 밑에 있다는 건 이게 뭐다? 최저가다. 그렇죠. 매매 있는 거 중에. 저층도 아니야. 저층도 아니에요, 지금. 그쵸. 전 저층이면 빼려고 그랬거든요. 저층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17층에 10층이면 이거 무슨 층이에요? 로얄층 아니죠? 좋은 층이죠. 네. 네, 향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도 괜찮지. 여기는 정남향 없어요. 아, 그러면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 로얄이거든요. 근데 이게 11억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최대 고가는 14억이 넘게 거래됐었고, 최근 실거래는 12억대 거래가 됐는데, 이거보다도 호가가 더 낮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11억 있으면 이 집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자만 있으면 이거는 또 하락 거래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히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게 맞다는 거죠. 아까 그 뉴스에 나온 것처럼 최대폭 하락이 사실로 드러난 거는 맞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좀 정리하면 첫 번째, 실거래상 이전 가격 대비 하락 거래가 있었는지, 두 번째는 현재 매도 호가가 최근 실거래가 대비 낮은지. 그래서 이 두 개 다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확실히 부동산 시장이 안 좋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현상을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러면 이거 왜 이러는 건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시장에 있었던 경험을 녹여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상승하다가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엑셀 파일 보여드린 것 중에 쭉 내려오다 보면 중간중간 색깔이 바뀝니다. 파란색이었다가 다시 빨간색 되고, 맞아요. 또 잠깐 파란색이었다가 빨간색 되고. 그건 뭐냐면, 보통 상승장이 진행되면 정부에서 규제를 냅니다. 규제를. 그럼 규제를 내면은 처음에 규제 낼 때는 장난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솔직히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면 이렇게 규제가 나와요. 좋은 말로 할 때 파세요. 언제까지 제가 팔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이게 그냥 일반 분들은 이게 무서워. 왜냐면 나라님이 하겠다니까 무섭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물건 막 팔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규제 정책 같은 게 나올 때 잠깐 눌리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랬다가 매수 심리가 회복이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규제에 적응을 해버립니다. 왜? 고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 시기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10년은 2010년대는 저금리의 시대였잖아요. 금리가 엄청 낮았고요. 그리고 제가 양치기 소년이라고 써놨죠? 뭐죠? 이게 뭐냐면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 됩니다. 집값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한 번 틀려, 그게. 집값이 올라버렸어. 그랬다가 사람들이 눈치 보다 한 8개월, 9개월 눈치 보다가 막 몰려들어가지고 샀어요. 그럼 올라갔죠. 그럼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이래요. 이거 봐, 쟤네 정부 말 들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음에 또 나와. 그러면 이번에 더 센 규제가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는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그게 또 빠지다가 또 올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신뢰를 잃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결과가 다르게 나오니까. 여기만 말하는 거랑. 지금만 좀 살짝 잘 견디면 괜찮을 거야, 이런 식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반작용이 점점 강해져요. 이게 한번 내가 이 사람이랑 잘 모르고 있는데 한 번 했는데 거짓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또 얘기했는데 또 거짓말이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얘기 나오자마자 믿지도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부동산 시세는 어떻게 됐냐면 시세가 분출을 합니다, 이럴 때. 그래서 굉장히 여러 차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번엔 어떠냐. 마찬가지로 상승은 눌림목이 있었어요, 작년 추석 때. 저는 현장에서 이걸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에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아니, 너나님 그걸 알면서 왜 얘기를 안 해줬냐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저는 신이 아니에요. 저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어. 네. 이게 이전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하고 잠깐 눌렸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걸 전 봤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치. 지금 당장 분위기만 가지고. 맞아. 반대로 지금 당장 분위기만 가지고 이 몇십억짜리 의사결정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눌림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번에 어떨까, 이번에 어떻게 될까를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이런 일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매수 심리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이번엔. 그리고 1년 동안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작년 추석이니까. 그렇죠. 매수 심리가 이번 상승장에서 1년 이상 회복되지 않았던 거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왜 그럴까를 봤는데 제가 이제 원인을 찾아봤거든요. 사후적 해석을 해봤어요. 제일 큰 거 두 개는 이건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고점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어요. 네, 왜냐면 몇 차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치기 소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 수준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건 해도 너무 비싼데 수준까지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다가 이제 결정타를 매긴 게 금리를 올린 거죠. 근데 제가 이거 전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말하지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뭐냐면 금리 올리면 집값 떨어져.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겁니다. 금리를 1년 동안 4배 올릴 수도 있고요.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가 포함하는 게. 금리를 10년 동안 0.5% 올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금리 인상이에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금리 인상이 뭐냐는 거예요.
금리 인상의 속도와 기간이 얼마만큼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 금리 인상이 어땠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너무 살벌했죠. 빨랐어. 너무 빨라. 너무 살벌해 지금. 뭐냐면 제가 이거 여기 폭도 밑에다 크고. 예, 밑에 써놨죠? 네. 금리 인상 가속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제가 장담하는데 금리 이렇게 올릴 거라고 예측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저 인터뷰하고 계속 사람들 만나고 맞아요. 뉴스 보고 하면서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걸 봐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021년 10월 그러니까 1년 전이죠. 1년 전에 0.75였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또 금리 빅스텝 네, 하셨잖아요. 올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지금 3%가 됐습니다. 딱 1년 사이에. 2021년에 이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 거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도 이 1년 동안 이거 3배가 넘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3배가 뭐야? 4배를 금리를 올릴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유례를 찾기 힘든 속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게 그럼 어떻게 영향을 준 거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두 개로 쪼갰습니다. 시장을. 매매와 전세로. 매매 영역에는 어떤 영향을 줬냐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담보대출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그렇죠. 특히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줬는데 하나는 기존의 변동금리 보유자들. 그러니까 기존의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이 너무 헉소리가 날 정도로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내가 작년에 샀으면 금리 요만큼으로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만큼으로 사야 되니까 이게 이 양쪽에 보유자와 매수 대기자, 잠재적 매수자들한테 다 영향을 준 거죠. 그리고 이게 금리 인상 속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너무나 빠르게 올렸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집값에 매매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단순히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이 너무나 빠르고 컸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한테 충격으로 간 거, 쇼크로 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됐냐? 관망세가 확대되는 거죠. 안 그래도 집값 7년, 8년을 오르면서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금리까지 오르니까 사람들이 심리가 싹 죽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 매수 관망세가 확대가 되고 관망세가 확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가 안 되죠. 거래가 안 되죠. 왜? 매도자들이 가격을 처음에는 안 내리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호가가 내려오는 거지만 거래 절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 포인트부터는 대부분 잘 이해 잘 모르셨을 텐데 이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 거래 절벽이죠. 네. 그럼 매도자가 집을 내놔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거래가 안 되는 거지. 안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세로 필요한 사람들이 맞추려고 그거를 안 되겠다. 집을 비워놓고 있다가 음. 전세로 돌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가? 늘어나죠. 전세 물량 공급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매매 시장은. 자, 그럼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전세 시장이 옛날에는요, 여러분, 사실 전세대출 금리라는 게 나온 건 2000년대 말에 나왔어요. 근데 2000년대 말에 나왔을 때는 전세대출이라는 걸 사람들이 활용을 거의 안 했습니다. 왜? 전세가 그때 금융위기 있고 나서 직후에 1, 2년 동안 흔들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절대적인 전세값을 수준이,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여기다 대출을 일으킨다고 생각 안 했어요. 예. 그 정도 수준이었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전세대출 활성화됐냐면 박근혜 정부 때 전세난이 생기면서 전세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야만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고 그때부터 활성화가 됐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2010년대는 무슨 시대다? 저금리의 시대다. 그러니까 전세대출을 받아도 내가 월세보다 항상 싸. 그렇지. 전세대출 받아도 예를 들면은 전세대출 금리 진짜 싸게 나왔을 때 1%대였는데 있었거든요. 네. 1.8% 막 이렇게. 그럼 보세요. 1억 빌리면은 1.8%라고 하면 1년에 180이에요. 그럼 한 달에 15만 원? 그 정도. 2억 빌리는데 월 30만 원만 내면은 2억을 빌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대출을 그냥 사람들이 전세로 먼저 몰렸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전세가 금융상품이 됐어요, 이제. 근데 금리가 올랐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대출 부담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전세 금액도 커지다 보니까 부담이 더 늘어난 거죠.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중고예요, 이제. 뭐가 이중고냐면 2년 전 대비해서 금리만 이 2배가 이상이 오르니까. 왜냐면 2년 전에 2%대 했던 분들 지금 여러분 시중에서 전세대출 받으려면 거의 5% 가까이 줘야 돼요. 2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전세값은 어떻게 됐어? 또 올랐잖아. 또 올랐지.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전세
통계 전세 빠진다고 얘기해놓고 뭘 전세가 올라. 그거는 전주 대비고, 전달 대비고요. 지금 재계약하시는 분들이 언제 대비 재계약하는 그치, 거예요? 2년 전에 계약한 2년 전 거랑. 대비잖아요. 그럼 2년 전에 3억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에 전세 대출을 살고 있었다. 그러면 이 1억에 대해서 대출 이자를 2%를 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전세가가 3억도 아니고 막 4억이야. 이게 지금 4억 5천까지 올랐다 4억으로 빠진 거란 말이에요. 4억이야. 그럼 내가 1억을 더 빌려야 돼. 2억을 빌려야 되는데, 금리는 또 2배 오른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4배씩 부담이 늘어나는 거야. 대출금 늘어나고 금리 오르고. 그렇죠. 그 두 가지 지금 이중구가 지금 생기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전세 수요가 급감을 해요. 자, 전세 수요가 급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살아야 돼. 이사 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또 지금 애들 학교 집을 다니는데. 사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집을 매매는 됐어. 나 안 살래.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살긴 살아야 되고 전세를 하자니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월세 가요. 월세로 가야죠. 반전세 월세. 반전세 월세로. 그러니까 월세 거래가 우리나라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전세 거래 수를 앞질렀습니다. 자, 올해 하반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이래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또 월세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전세가 더 약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세는 이제 쳐다도 안 봐요. 왜? 선택지가 많아. 왜냐면 전세가가 너무 비싸고 사람들이 받아줄 수 없는데 월세라는 대안이 있어요. 그 월세로 몰렸죠. 근데 전세는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 요거 위에서 매도가 안 되니까 또 전세 물량이 늘어나. 그러니까 물량은 쏟아지는데 사람들은 월세로 다 몰리니까 전셋집이 어떻게 돼요? 남아요. 남으니까 전세가 약세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있어요. 제가 그걸 설명드릴게요. 매도 물량이 전세 전환이 되고 전세 공급이 늘어나니까 전세 약세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전세 약세에 영향을 주면 얘가 사람들한테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정 안 되면 그냥 전세 가지, 뭐 싼 전세 찾아서 가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더더욱 매수를 안 해. 매수 관망세가 확대가 돼. 그러면서 거래 절벽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돌고 도는 거야, 지금. 이렇게 도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전국, 그리고 서울, 매매, 전세. 이것들이 동시에 안 좋아지고 있다. 좀 정리해 볼게요. 고점 인식이랑 예상 범위 밖에 있는 금리 인상. 이거 두 가지가 만나서 1년 동안의 침체기를 만든 겁니다. 지금 최근 1년 동안. 그 결과 전세 약세에 따른 선택지가 늘어나요. 사람들이. 월세 가지 뭐. 근데 월세 너무 오르는데? 그럼 전세 싼 거 나와 있나 찾아보지 뭐. 전세 엄청 많으니까. 매수는 안 할 거야? 미쳤어? 지금 집값 떨어지는데 왜 사? 이러면서 매수 심리를 더 위축이 된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관망세가 더 짙어지고 있어요. 더 거래가 안 되고 있다. 그렇지.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보너스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 과정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한 가지 새롭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서울의 매매 전세 건을 그 기간 동안을 분석을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한국 부동산은 원통계의 전체 기간이 542주입니다. 10년이니까 맞죠? 그죠? 1년이 50주 정도 되니까요. 매매와 전세가 상승했을 때와 하락했을 때를 구분을 지어봤어요. 이 542주 중에 몇 주 상승하고 몇 주 하락했는지. 자, 매매는 381주 상승했고요. 161주 하락했습니다. 서울에서. 그럼 비율은 뭐냐? 70%가 상승이고요. 10년 기간 동안 7년 오르고 3년 떨어졌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럼 전세는 어떻게 됐느냐? 427주 올랐고 115주 떨어졌습니다. 79%가 전세가 상승을 했고 전주 대비 21%가 전주 대비 전세가 떨어졌어요. 자, 일단 이것만 보면 전세가 매매보다 더 꾸준히 계속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는구나. 10년으로 봤을 때 10년 중에 8년은 전세가 오르고 2년이 전세가 떨어지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되게 자주 얘기했던 거. 전세는 물가이기 때문에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지만, 물론 대출이 들어오면서 출렁거림이 더 심해진 건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처럼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만 하면은 너무 뻔하고 재미없으니까 궁금했어요, 제가. 뭐가 궁금했냐면 도대체 이 전세가 떨어지는 115주 동안 매매는 어땠을까? 같이 갔는지.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세 하락 115주 중에 매매가 하락이 85주예요.
전세가가 115주 동안 빠지는 이 기간 동안 그 옆에 매매를 봤더니 85주가 빠지고 있었어요. 나머지 30주만 매매가가 오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전세가 안 좋을 때 매매도 안 좋을 확률이 74%라는 겁니다. 서울 전세 안 좋을 때 4번 중에 3번은 매매가도 지금 힘을 못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게 뭘 의미하냐. 전망은 당연히 못하죠.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만 전세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2년 전부터 이 방송하면서 이제 다른 채널도 그렇고 저희 채널도 그렇고 중간중간 제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했던 얘기가 있는데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거는 임대 시장 안정이, 전세 시장 안정이다. 임대 시장 안정이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세가 안 좋으면 매매 시장이 좋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거를 지금은 제가 통계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경험적으로 느꼈거든요. 제가 임대를 주는 집이 전세가 잘 안 나가잖아요. 그럼 매매도 거래가 안 돼, 항상. 제 경험상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전세가가 안 좋아지는 시기가 오면 매매가가 안 좋아질 수 있다. 동시에 전세가가 반등하게 되면 매매가가 적어도 떨어지지 않거나 하락을 멈출 수 있다. 이런 전제 조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투자자로서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세가 안 좋죠? 네. 그럼 과연 이 전세가 언제까지 안 좋아지지? 이거를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매매에도 영향을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너나이님 저는 뭘 봐야 돼요? 전 뭘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전세를 보자. 전세 어떻게 될까 한번 봅시다. 그럼 전세에 영향을 주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또. 전세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제가 이번에 코로나 이후 금리 상승기를 겪으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전세는 그냥 단순히 주거 임대 상품이 아니구나. 금융 상품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세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2개라는 거예요. 하나는 수요 대비 공급, 하나는 금리라는 겁니다. 이 2가지가 어우러져서 영향을 줄 거예요, 앞으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서울 아파트 분양 85% 밀렸다. 청약 대기자 희망고문 비명. 이게 10월 5일날 나온 뉴스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서울 아파트 분양을 지금 85% 미뤘어요. 자, 분양을 해야 착공을 하고, 착공을 해야 준공을 하고, 준공을 해야 입주를 하죠. 근데 지금 분양을 미룬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착공 물량이 어떻게 된 거다? 줄어드는 거죠. 줄어든 거죠. 저 서울 아파트 분양 85%라는 거는 서울 아파트 분양 예정 일정이 다 있거든요. 그거 중에 15% 하고 지금 85% 지금 안 하고 있다는 10월 다 됐는데 제가 보기 이거 다 내년으로 넘어갈 거예요, 분양이. 그 얘기 뭐냐면 착공, 준공, 입주까지 보통 3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3년 뒤 서울 아파트 입주량이 지금 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분양을 미루냐? 이런 거죠. 원자재 값이 엄청 올랐어요. 원자재 값이 엄청 오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거 예를 들어 100만 원은 받아야 되라는 최소 마진 가격이 있어요. 근데 100만 원에 분양하면 지금 시장 분위기상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지금 매수 심리가 꺾였는데 더 비싸다고 생각해서 서울도 안 지금 하려고 미분양이 하지. 나오잖아요. 안 하려고 하죠. 그럼 당연히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걔들도 사람인데. 그치. 손해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사업인데. 그러니까 자꾸 미루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의 아주 자연스러운 사이클이에요. 이런 일이 항상 벌어집니다. 사이클이 돌아갈 때. 그럼 수급은 앞으로 3년 뒤에 서울의 아파트 입주는 굉장히 제한될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미리. 이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게. 자, 그럼 수급은 일단 안 좋겠네요. 3년 정도 뒤에는. 안 좋을 확률이 높겠네요. 그럼 금리를 볼까요? 지금은 현재는 수급도 수급이지만 금리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 비싸서 전세주 이자가 너무 비싸면서 전세 수요가 삭제된 거니까. 참 제가 이거 하면서 미국 금리 전도표까지 봤어요. 저 네. 뭐예요? 계속 새로운 자료를 이것까지.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파면 팔수록 봐야 될 것들이 더 있으니까. 이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자, 우리나라 전세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영향을 받죠. 당연히. 그쵸? 물론 기준금리 오른다고 전세주금리 바로 오르는 건 아니지만 기준금리가 전체 시장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영향을 줍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그럼 한국은행 기준금리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당연히 미국 기준금리야. 그럼 미국 기준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아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야 전세대출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알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를 보는 겁니다. 근데 미국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냐면
FOMC 연준에서 회의를 할 때 그 회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도표라는 걸 찍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3년, 4년 뒤에 금리 수준이 이 정도 될 것이다를 자기들이 예측한 걸 찍거든요, 점을. 그거를 모아놓은 게 이 점도표입니다. 자, 그럼 보면 이게 2022년 9월달 금리 점도표예요. 네. 여기 맨 아래 칸이 0에서 1% 사이, 1에서 2% 사이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서 5에서 6% 사이입니다. 자, 여기 보면 밑에는 연도가 있어요. 연도. 2022년, 23년, 24, 25 그 이후.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22년에 4에서 5% 사이에 이렇게 찍어놨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연준 의원들이 22년에는 4에서 5% 사이에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될 겁니다. 라는 거예요. 23년 내년에는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아, 내년까지 금리 오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문제는 내후년입니다. 24년. 어때요? 갑자기 전체적으로 수준이 떨어지고 있어요. 내려오죠. 25년 어떻죠?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죠. 이 얘기 뭐냐, 3년 뒤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금리가 내년까지 올라가죠. 근데 2년, 3년 뒤에 어떻게 된다? 금리가 떨어지는 걸로. 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는 연준 의원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그 사람들이 예측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3년 뒤에 미국의 금리가 지금보다 낮을 확률이 더 높다. 우리나라 금리도 낮아질 확률이 더 높다. 물론 이건 경기 침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네. 그럼 보세요. 3년 뒤에 수급이랑 금리가 만약에 저금리로 돌아가고 수급도 꼬인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세가 다시 몰리면서 전세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시장을 지금까지 겪어왔기 때문에 2018년, 19년 역전세 날 때 2020년 임대차법 나오고 전세가 급등하는 거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다. 상황이 반대 상황이 올 수 있겠다를 알고 있어요. 또 반대로 임대차법 나와서 전세가 급등할 때 이거 전세 너무 많이 오르는데 이거 지금 서울에 전세 주고 투자하시는 분들 역전세 돈 돌려줄 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갖거든요. 왜냐면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시장은 항상 돌고 도는 겁니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세가 지금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세가 지금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건 매매도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공포에 졌거나 혹은 너무 희망에 이렇게 들떠가지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된다라는 건 제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걸 보고 어떻게 따라가고 판단하고 공부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세 시장 향방에 집중해서 저는 내 집 마련 필요하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모두 대부분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난 기다렸다 싸게 살 거야 이래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본인 생각에 맞는 행동을 하시려면 이 두 개 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전세 살기 좋은 시기가 되게 집값이 싼 시기가 많습니다. 전세가 널려 있을 때.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세가 널려 있을 때 집값이 안 오르거든요. 그 전에 한 3, 4년이 빠졌다. 그러면 전세가 널려 있어서 사람들은 그때 매매를 안 하고 전세를 택해요. 그렇죠. 그게 편하거든요. 근데 월세보다 전세 살기 좋은 시기이면서 동시에 매매가가 오랜 기간 빠지거나 과다하게 빠졌다. 그럼 여러분들 그때는 내 집 마련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게 언제냐면 서울이 2012년, 13년 이때입니다. 12, 13, 14 이때. 그때가 서울 내 집 마련 바닥이었거든요. 매매가 바닥 시기.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복귀하시고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갈수록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너나이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눈높이가 높아져가지고 이제 웬만한 설명은 좀 알 것 같아서 좀 뭔가 좀 새롭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다른 네. 그런 자료들을 또 이렇게 원했는데 역시나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네. 또 다른 자료들도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또 차근차근 그리고 또 이게 혼자 공부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렵죠. 너나이님 저런 자료를 어디서 찾아서 이걸 공부하지? 나도 좀 알고 싶은데 그 찾는 방법부터 해서 네. 그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까지 이거를 알려주시니까 혼자서도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락기에 사는 게 맞는지 상승기에 사는 게 맞는지 어렵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히 어려운 게요. 지금이 하락기인가요? 만약에 이런 내년 갑자기 오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알 수가 없어요. 지나 보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가격 수준을 보셔야 된다고요. 가격 수준을 보고 아 이거 지금 싸다고 생각이 되면 떨어지고 있는지 오르고 있는지 이런 거는 차치하고 맞아요. 그 시기에 여러분들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항상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뭐 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거 엑셀로 해가지고 복잡한 수식도 필요 없고요.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시면서 용기를 내야 될 땐 용기도 내시고 경험을 하나씩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 중에 저희 채널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락장 때 입주장 시기에 언제가 가장 싸냐? 하락장 때 입주장 시기에 언제가 제일 싸냐면요. 전세가 완전히 박살났을 때가 매매가는 제일 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주장에서 빠지는 거는요. 서울은 좀 달라요. 서울이 입주장에서 빠지는 데가 아니에요. 서울은 가격이 고점이 돼야 빠지는 데고 입주장에서 빠지는 지방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럼 전세가 먼저 빠져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전세가가 약세면은 매매가가 당연히 재간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매매가가 버티다가 조금씩 빠져요. 그러면서 전세가 끝없이 빠져요. 끝없이. 그때 정말 전세가가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들 때, 예를 들면은 2022년 현재 신축 아파트 전세가 방 3개, 화장실 2개, 전용 84, 34평, 35평이 전세가 막 2억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닥이거든요. 전세 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엄청 싼 가격은 맞아요. 근데 그때 매매가가 빠지죠. 근데 이때는 전세가율이 꽤 낮아요. 왜냐면 전세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지나가고 나면 이럴 때가 매매가가 쌀 때가 많고요. 매매랑 전세가 붙었을 때는 매매도 약간 버티거나 아니면 매매가 약간 살짝 올라왔을 때 그럴 때가 좀 많습니다. 네, 이거는 좀 아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산 전세가 폭락이라 역전세 걱정이네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하시면서 역전세 준비를 안 하면 그냥 목 내놓고 하는 겁니다. 투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항상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역전세 날지 안 날지 미리 예측해갖고 그걸 싹싹 뭐 팔고 나오고 막 이러려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 그건 책에나 나오는 얘기고요. 안 됩니다. 네, 현실에선 그런 거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2018년, 19년에 네. 그 역전세 한 가운데 있었잖아요. 수도권. 그래갖고 둘이 전세에 맞추는데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2년 동안 매달 2천씩 돌려줬죠. 맞아요. 네. 이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도 되게 보수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왜냐면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언제 또 그런 게 또 나한테 지금 네. 올 수 있으니까 네. 전세가를 또 너무 이렇게 높게 세팅하는 것도 오히려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그때 들어서 준비해야죠. 예, 이번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욕심 날 때 항상 욕심 내는 대로 나는 대로 행동하시면은 투자자는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투자는 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자금을 좀 준비해 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